인터넷 주소창에 ltree.kr을 입력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017년 1월 2일 월요일자 한국경제신문 보겠습니다. 오늘은 A9면으로 가겠습니다. 세계화 더 이상 선이 아니다. 선진국발 보호무역 광풍 분다. 이런 헤드라인이 있고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 한국경제신문이 요즘에 이제 연말 연시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017년도에 대한 어떤 전망? 그런 관련 기사들이 요즘 거의 매일같이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것도 그런 맥락의 기사 같습니다. 예. 국제무역의 룰이 달라진다. 어떻게?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달라진다. 그런 뜻 같습니다. 보호무역이란 게 사실은 말 그대로 보호한다 이거죠. 그래서 자국의 산업을 무역하는 데 있어서 보호한다. 그 말은 핵심은 이겁니다. 보호무역주의, 보호무역 이 말의 핵심은 수입을 되도록 안 하고 우리는 주로 수출을 많이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남의 나라 물건을 안 사주고 대신에 우리나라 물건을 최대한 남의 나라에다가 많이 팔아먹겠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룰이 바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세계화라는 명분 아래서 자유무역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무역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뭐가? 자유무역이. 그럼 이 자유무역의 핵심은 또 뭐냐? 보호무역의 핵심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반대 개념인 자유무역의 핵심은요, 관세, 그 다음에 비관세 장벽을 허물고 어떤 자본, 또 노동, 즉 여기서 말하는 노동은 주로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인적자원, 사람.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이동을 시켜야 경제에 도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윈윈 전략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서로에게 윈윈이 된다. 그래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래서 국가와 국가 간의 경계 어떤 그런 국경을 자유롭게 자본이나 어떤 노동이 아무런 제약도 없이 받지 않고 자유롭게 넘나들어야 된다. 이게 보호무역의 반대되는 개념인 자유무역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많이 했죠. 예, 세계화, 즉 자유무역주의로 많이 갔죠. 그래서 TPP도 그렇고, FTA도 그렇고, 그런 어떤 자유무역 관련된 협정들을 굉장히 많이 맺었죠, 그동안. 예. 근데 이게 이제 바뀌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왜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바뀌냐. 그거는 그동안 그런 식으로 자유무역, 즉 세계화를 많이 해봤는데, 해봤더니 안 좋은 점이 많다, 그거죠. 근데 그 전에, 그거에 앞서서, 잠깐 통계치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자유무역주의로 전 세계가 그런 식으로 하면서,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본이나 노동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럼 실제로 어느 정도 그게 넘나들었나? 어떤 통계치라고 해야 되나? 그걸 좀 보면은요. 일단 1995년도가 기준이 됩니다. 왜 기준이 되냐면 1995년도에 WTO, 즉 세계무역기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예, WTO. 그게 출범을 했습니다. 1995년도에. 그래서 WTO가 사실은 어떤 전 세계적인 자유무역, 세계화 이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 좀 천병 역할? 아니면 좀 주도적인 역할? 그런 역할을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WTO라는 게 출범이 됐는데 WTO에 대해서는 조금만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좀 자세히. 그래서 이 WTO가 95년도에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때가 기준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995년도까지는 첫 번째 이걸 먼저 말씀드려야겠네요. 첫 번째 교역량, 즉 교역 규모라는 관점에서 먼저 보면은요. 1995년도에 4조 한 9천억 달러 정도가 됐습니다. 전 세계적인 교역 규모가 교역량이. 근데 요것이 2015년도 벌써 재작년이 돼버렸네요. 작년이 아니라 2015년이면 재작년이네요. 2015년도에 16조 4천억 달러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역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일단. 그래서 약 3배가 넘게 늘어난 꼴이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자본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요.
1980년도가 544억 달러 정도가 됐었는데 1995년도 그리고 1995년도 그러니까 WTO가 출범했던 그 해 3,400억 달러 그리고 지난해 2016년도에 무려 1조 7,600억 달러에 육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본이 이동을 그 국경 간의 자본이 이동한 게 여기서 말하는 자본 이동이라 함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외국인 직접 투자를 말하는 겁니다. 뭐 FDI 이렇게도 보통 부르는데 외국인이 직접 타국 남의 나라에다가 투자를 한 걸 말하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뭐 현대자동차가 뭐 중국 북경에다가 자동차 공장을 세우고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기아 자동차가 멕시코에다 공장을 세웠다거나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다 외국인 직접 투자 FDI가 되겠죠. 이런 규모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세계화된 이후로.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세계화된 이후로 그럼 또 뭐가 이동을 했을까요? 자본이 이동했고 그 다음에 사람도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사람. 예. 그래서 그 UN 국제 이주 보고서라는 그 리포트 보고서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2015년도에 이민자 수가 2000년과 비교해 봤을 때 41% 정도가 증가를 해갖고요. 약 2억 4,400만 명에 달했답니다. 이민자 수가. 예. 그래서 그동안 이제 그 자유무역주의, 즉 세계화를 했는데 그랬더니 각각 교역량도 이렇게 많이 늘어났고 사람도 많이 이동을 했고 자본도, 즉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늘었다. 그동안 이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각 나라의 사람들, 국민들이 불만을 막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왜 불만을 갖게 됐냐? 결론만 얘기하면요.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뭐냐면 그 외국인, 아까 그랬잖아요. 국경을 그 사람도 자유롭게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이동을 한다. 그래서 이민자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서 거기서 뭘 할 거야? 아무 짓도 안 할까요? 일자리를 구할 거 아닙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에 있는 그 거주하고 있는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외국 사람이 자꾸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내 일자리를 다 뺏어가고 있다. 이렇게 돼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불만이 막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외국, 그 나라한테도 불만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점점 내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는데 다 이 모든 원인이 다 외국과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이다. 그래서 그쪽으로 다 화살을 돌리면서 불만을 이제 갖기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유무역주의 그만하자. 이게 막상 해봤더니 그 득보다 실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그냥 보호무역주의로 다시 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 보충 설명을 하자면요. 여기 이런 그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신흥국이 성장을 해서 국가 간의 불평등은 많이 줄었어. 자유무역주의를 하다 보니까 특히 그 아시아 신흥국들이 수출이 많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까는 그 경제적으로 좀 성장을 많이 했고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중국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과 어떤 그 선진국 간의 그 불평등이 물론 지금도 영원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예전보단 조금 줄었다. 하지만 국가 내부적으로 보면 불평등은 오히려 증가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흥국 내 중산층은 늘었지만 선진국 노동자들의 처지는 달랐다. 그 처지가 어떻게 다르냐? 실질 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는 상태가 지속된 데다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이 계속돼서 불만이 누적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중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자유무역주의를 막 하다 보니까 그 신흥국, 여기서 신흥국이라면 뭐겠어요? 그냥 뭐 포장을 해서 말을 포장해서 신흥국이지 뭐 한마디로 못 사는 나라들. 그죠? 완전 거지는 아니지만 좀 거지보다는 좀 잘 사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이제 자유무역으로 인해서 그 수출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좀 배가 많이 불러졌죠. 예. 돈도 많이 벌고.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반대편에선 또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그 반대쪽이 어디냐? 선진국이다. 그래서 미국이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뭐 계속 적자 보잖아요. 특히 무역 수지에 있어서 계속 수입만 하니까 수출은 별로 안 되고. 그래서 남의 나라 물건만 연락에 사준 거죠, 그동안.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불만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 도널드 트럼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항상 저놈의 자유무역주의, 즉 FTA가 때문에
우리 국민들 일자리가 지금 다 없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 일자리를 다시 찾아오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막 공공연하게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예. 뭐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니까. 뭐. 예. 그래서 아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 신흥국이 성장을 해서 국가 간의 불평등은 줄었지만 선진국의 노동자들의 처지는 달랐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중국을 벼르고 있다고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취임 시기에. 취임하자마자 이제 하루가 멀다 하고 중국을 대놓고 이제 까기 시작할 겁니다, 아마. 그러면 뭐 통상 전쟁이 벌어질 건 불을 보듯 뻔하죠. 그럼 제가 이 얘기는 지난번에도 했지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참 큰일이야. 중국 편을 들자니 지금 뭐 가뜩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좀 이따 뒤에 기사에도 나오지만 그 사드 배치 관련해서 뭐 중국이 뭐 전방위적으로 지금 보복을 계속하고 있죠. 하루가 멀다 하고. 그런 상태고. 그렇다고 또 뭐 미국 편을 들자니 그렇고 중국 편 들기도 그렇고 뭐 서로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기사의 핵심 내용은 뭐 그 전 기사에서도 다 나왔던 그런 내용인데 같은 맥락이야. 그래서 뭐 내년도에는 제가 예상하기에는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물론 미국이 가장 제일 앞에서 선봉에 서겠지만 각 나라들이 자국 우선주의라는 그런 광풍이 몰아닥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준비해야겠죠. 근데 그 전에 참 그 WTO 아까 잠깐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그 간단한 상식으로 좀 아시라는 뜻으로. 그래서 그 WTO가 이제 세계무역기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그 전에 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라고 해서 가트라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가트. 요거를 흡수 통합해서 만든 게 세계무역기구 WTO다. 그래서 이 WTO는 그럼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을 하냐? 감시하는 거다 한마디로. 그럼 뭘 감시하냐? 자유무역 협정. 그 전엔 세계화 자유무역주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각 나라들이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협정이면은 협정이 뭐예요? 한마디로 약속을 한 거잖아. 우리 수출하고 수입하고 서로 간에 무역할 때 우리나라하고 니네 나라하고 무역할 때 이런 내용은 지키자고 뭐 이런 거. 그걸 제대로 잘 지키고 있나 없나 그거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다. 어디가? WTO가. 그래서 가끔가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에서 만약에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해서 덤핑 관세를 때려버렸다. 아니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면 이거 억울하다, 말도 안 된다 그래서 WTO에다 제소하기로 했다. 이런 게 가끔 뉴스에 나옵니다. WTO에다 제소한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WTO가 하는 역할 두 번째는요, 첫 번째 감시하는 역할, 두 번째는 그런 제소가 막 들어오면 중재를 합니다. 야, 니네 그러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중재를 하는 거죠. 근데, 하여튼 이게, 그거 말고도 몇 가지 더 하는 일이 있는데, 가장 크게 하는 일, 가장 핵심적인 거는 그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내년 들어서는 자국 우선주의, 이게 이제 광풍이 몰아닥칠 거다 그러고, 보호무역주의로 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다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WTO가 어쩌면 이제 해체될지도 몰라. 아니면 해체까지는 안 가더라도 있으나마나, 즉, 유명무실한 그런 국제기구가 돼버릴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 큰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왜 더 큰일이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내수 시장이라 해봐야 인구 꼴랑 5천만 명밖에 더 됩니까? 그거 갖고 뭔 내수로 일으켜?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그냥 짧게 좀 제가 드는 생각 예상을 해본다면요. 내년도에 제가 얼마 전 기사에서 읽어드렸죠. 한국은행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어떻게 발표했습니까? 올해 2017년도 통화정책은 완화 기조로 유지하겠다 그런 식으로 간다고 그래요. 그게 한마디로 금리 거의 올리지 않겠다 이 뜻이라고 했잖아요. 거의 동결로 간다 그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럴 수밖에 더더욱이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 더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잖아요.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가 자기 나라의 그 비유로 하자면 대문을 다 걸어 잠그겠다는 얘기잖아요. 빗장을 다 잠가버리겠다. 대문을 걸어 잠그겠다. 수입도 거의 안 하겠다. 수입량을 줄여버리겠다 이건데 야 저렇게 되면 각 나라가 서로 남의 나라 물건 사주지 않겠다 이거고 자기네 나라 물건만 계속 팔아먹으려고 들 텐데 저거는 다 같이 죽자는 얘기밖에 안 된다 내가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다 니네 물건 우리 안 사줄 거야 이렇게 돼버리다 보면
수출이 또 저렇게 원하는 대로 되겠습니까, 저게? 당연한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더 큰일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 급한 대로 아마 내수 쪽으로 그 눈을 돌리려고 할 겁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뭐 내수 진작 그래가지고 이제 각종 온갖 대책을 다 쏟아내겠죠. 그 중에 뭐 이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으로 나뉘어 본다면 통화 정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통화 정책 완화 기조를 더 유지를 하게 더욱더 공고하게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만약에 어쩌면 확실한 건 아닌데 어쩌면 오히려 내년도 올해가 됐구나 벌써. 예.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에서 오히려 더 내릴 수도 있다. 동결이 아니라 그렇다는 거고요. 내부적으로 봤을 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각종 그 내수 진작을 위한 대책을 쏟아낼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재정 정책은 뭐 더욱더 확장적인 그런 정책을 펼치겠죠. 더 공격적으로 재정 확장 정책.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요런 측면, 요런 관점에서만 본다면 올해는 그 수출 관련주들보다는 요런 관점에서 본다면 내수 관련주가 더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물론 이제 관건은 그거겠죠. 그렇게 해도 소비자들이, 즉 일반 국민들이 얼마나 지갑을 더 열지 그게 또 뭐 두고 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그냥 이런 관점 측면에서만 생각해 본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기준금리 얘기를 제가 자꾸 드리는데요. 그 내년도에 뭐 지금 말은 그러잖아요. 내년 미국에서 뭐 1년 동안에 총 3번에 걸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더 있을 것이다. 근데 정말 그 말대로 진짜 3번씩이나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린다면 예, 뭐 한국은행으로서도 뭐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로만 가져가긴 힘들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올릴 수도 있겠죠. 우리도 따라서 한 번쯤은.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대외적인 변수, 대외적인 요인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대외적인 요인만 없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수를 살리는 쪽으로 통화 정책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즉 경기 부양하는 쪽으로. 그러다 보면 기준금리를 쉽게 올리진 못할 것이다. 또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근데 이게 들으시는 분이 약간 뭐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복잡하죠. 예. 대내 변수, 대외 변수도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 펼치는 데 있어서 절대 이게 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데 일단 요 기사 관련해서 자유무역에서 점차 지금 보호무역 쪽으로 룰이 바뀌고 있다. 뭐 그런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제가 아까 예상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냐.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서 A 신면이고요. 예. 제목이 이래요. 신년 살아본 2017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4강의 리더 입에서 협력 공조 사라졌다. 뭐 이런 머리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년이 됐으니까 그냥 속된 말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그 정상들이 한마디씩 씨 부렸다. 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또 가장 요즘에 주목을 받으시는 우리 또 도널드 트럼프 이분이 또 뭐라고 씨 부리셨나 봤더니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트위터에다 대고 많은 적과 나에게 무참히 패해 어찌할 줄 모르는 이들을 포함해 모든 사람에게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쓰셨어요. 트위터에다가. 좀 잘난 척을 하셨네요. 일종의 경고 같아요. 경고. 내가 봤을 때. 야, 나 그 대통령 취임하고 나면 니들 다 뒤졌어. 그러니까 한번 기대하고 있어. 내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이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 특히 중국의 그 시진핑 주석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랬더니 이에 질서라. 우리 중국으로 가볼게요. 중국에 또 어떤 분이 계세요? 우리 또 훤칠하신 분이 계시죠. 시진핑 아저씨. 예. 이분이 또 뭐라고 또 중국말로 씨 부리셨어요. 예. 우리는 평화 발전을 견지하면서도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누가 어떤 구실을 삼더라도 중국인들은 절대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또 강조하셨대요. 제가 보기엔 이게 아까 영토 주권, 해양 권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걸 보니까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놓고 지금 갈등이 심하잖아요. 뭐 베트남이나 일본 이런 쪽이랑. 그러니까 그 나라에다 대놓고 빗대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7년도에는
어떻게든 남중국해 영유권을 우리가 독점하겠다 뭐 이런, 그러니까 니들도 각오하고 있어, 다 뒤졌어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도 한마디 한 것 같고, 근데 미국도 남중국해 영유권에 막 끼어들죠. 지금 연락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 간섭하는 명분은 어떻게 보면 지리적으로는 별 상관이 없는 나라인데, 미국이 그래도 그게 아니죠. 또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깊이 얽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 연락 또 남중국해 영유권 그 문제를 놓고 또 막 미국도 끼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에다가도 지금 대놓고 들으라고 한 소리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때 우리 또 일본의 또 우리 아베 아저씨, 예? 이분이 또 뭐라고 또 그러셨냐면, 격변하는 국제정세의 경락 속에서 적극적인 평화주의의 깃발을 더 높이 들고 일본을 세계 한복판에서 빛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셨답니다. 아, 지지 않아요, 이분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예? 마지막으로 저쪽 또 훌륭하신 분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예. 보드카 이렇게 마시면서 우통 까시는 분. 예. 우리 푸틴 대통령이 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스스로의 힘과 조국의 힘을 믿는다. 이 뭔 소리야? 우리는 스스로의 힘과 조국의 힘을 믿는다. 2016년은 쉽지 않은 해였지만 우리가 당면했던 어려움은 우리를 단결시켰고 전진을 위한 가능성의 거대한 잠재력을 열어놓았다. 그것도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 기싸움 하는 것 같아요. 기싸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각국의 정상들이 기싸움 하면서 한마디씩 한 거죠. 아, 분위기 안 좋습니다. 분위기 안 좋고, 앞서 읽어드렸던 그 보호무역주의, 그 룰이 바뀌고 있다. 그것과 좀 연관이 돼서 같은 맥락의 기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같은 A 신면이고요. 사드 후폭풍, 거세지는 중국의 보복. 이 기사가 또 났네요. 중국 정부가 지난해 말 신에너지 자동차 추천 목록을 발표하면서 총 493개 전기차 5대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삼성 SDI와 LG화학이 생산한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은 단 한 개 모델도 포함되지 못했다. 그래서 이게 뭐 거세지는 중국의 보복 이런 머릿기사가 달렸네요. 이것도 또 큰일입니다. 뭐 아까부터 계속 큰일이야. 타격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일례로다가요, 삼성 SDI고 LG화학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2015년, 그러니까 벌써 또 재작년이네. 2015년, 재작년 말쯤에 약 한 2천억을 들여갔고요. 중국에다 현지 공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뭐 제대로 가동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앉아서 손해보고 앉았는 거죠. 삼성 SDI와 LG화학 등이 생산한 3원계 배터리의 안정성 문제를 중국 정부가 연초에 제기한 데다가 작년 5월부터는 배터리 생산 업체에 대한 모범 규준 인증과 보조금 지급을 연기하는 방안이 중국 정부 내에서 검토됐기 때문이다. 모범 규준 인증을 획득한 업체의 배터리를 생산한 전기차에 한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연계 방안의 골자였다. 그죠? 삼성 SDI와 LG화학은 작년 6월 발표된 4차 전기차 배터리 업체 모범 규준 인증에서 탈락했답니다. 탈락한 뒤 지금까지도 인증을 못 받고 있다고 하네요. 참 큰일이네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도 중국의 보복이 지금 거세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사드 배치 관련한 게 아니냐,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국제면이고요. 1달러는 1유로, 연내 현실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올해 안에 유로화와 달러와 가치가 1대1로 같아지는 페리티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해 말 유로화 가치는 달러와 대비 4% 하락한 유로당 죄송합니다. 유로당 1.052달러에 마감했다. 지난달 16일엔 유로당 1.036달러로 2003년 8월 이후 13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다. 그러네요. 원래는 유로화 가치가 달러화 가치에 비해서 더 높았는데, 최근 들어 유로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달러화와 유로화의 가치가 똑같아지는 그런 페리티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는가? 이유가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정부가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 재정 확대를 계획하는 반면 유럽은 유럽 중앙은행 ECB죠. 중앙은행의 채권 매입을 통해 시중에 돈을 푸는 양적 완화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죠? 일단은 자, 요거 좀 부연 설명 드리자면요. 트럼프가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 재정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그게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죠? 상관이 있습니다. 예. 또 뭐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 트럼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보세요. 뭐 천조인가 그걸 인프라에 투자하겠다고 뭐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천조라는 그 돈이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마련할 거냐. 즉 재원 그걸 마련하는 방법이 트럼프가 말하는 게 세 가지 방법을 쓰겠다 그럽니다. 첫 번째가 이제 국채를 찍어낼 것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 미국 내에 있는 에너지 기업들 거기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풀어주겠다. 그래서 세수를 증대해서 그거를 재원으로 쓰겠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민간 자본 형태의 어떤 그 참여, 민간 자본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겠다. 뭐 그런 일단 요 세 가지 방법을 써서 그 천조라는 돈을 만들어서 그 돈을 인프라에다 투자를 하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트럼프 말은. 근데 일단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첫 번째 국채를 찍어낼 거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럼 국채를 발행하면 국채가 뭡니까? 채권이잖아요. 채권을 발행하면 그 채권의 공급량이 확 늘어나죠. 그럼 채권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럼 반대로 움직이는 그 채권의 금리는 올라가죠. 채권 금리라 함은 시장 금리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금리의 가장 대표적인 금리가 채권의 금리인데 그렇게 되면 시장 금리가 올라가죠. 그렇게 되면 달러가 강세로 간다는 겁니다. 즉 달러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뭐 그 얘기예요. 일단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고 반면에 유럽은 21을 통해서 돈 풀어내는 그 양적 금융 완화, 줄여서 양적 완화라고 하는데 그거를 계속 이어갈 거라고 했잖아요. 채권 매입을 통한 양적 완화. 그럼 당연히 돈이 많이 풀리니까, 즉 돈을 더 풀겠다는 얘기인데 돈이 많이 풀리니까 화폐 공급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화폐 가치는 떨어지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반대로 움직여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달러의 가치는 오르고 유로의 가치는 떨어지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1달러는 1유로라는 그런 일까지 생길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게요. 이게 1달러는 1유로가 아니라 잘못하다가 1달러는 1.2유로 또는 심하면 1.5유로까지도 가지 않겠느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어쩌면.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즉 뭐에 대한 이유입니까? 1달러하고 1유로하고 가치가 똑같아지는 그 이유 두 번째는요. 유로존에서 투자금이 대거 빠져나오는 반면 미국으로는 글로벌 자금이 몰려드는 점. 이게 두 번째 이유라는 거죠. 뭐 그렇게 지금 실제 되고 있지 않습니까? 통화 가치가 즉 유로화의 가치가 계속 이렇게 떨어지면요. 당연히 자본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한 차선을 계속 보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지금 미국으로 글로벌 자금이 다시 다 지금 몰려가고 있는데 11월 8일 날 작년 11월 8일 날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트럼프가 이거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그날 당선이 되고 나서요. 12월 31일까지 약 한 두 달 정도 그 기간에 미국의 주식시장으로 660억 달러의 자금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가 막 날아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만 봐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사의 결론은 올해 2017년도 되면 1달러는 1유로, 즉 달러와 유로화의 가치가 똑같아지는 그런 소위 말하는 페리티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뭐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A19면이고요. 가구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샘, 퍼시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간단한 건데 잠깐 읽어볼게요. 먼저 한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샘은 참고로 7월, 그러니까 올해 7월, 2017년도 7월쯤에 중국 상해 있지 않습니까? 상하이. 거기다가 직영 매장을 열 계획이랍니다. 근데 이 직영 매장의 규모가요, 꽤 큰가 봐. 지금 현재 이 한샘이 우리나라에다가 매장을 여러 군데 냈는데 가장 규모가 큰 곳이요. 대구 범어점이래요.
근데 여기가 9,24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이 올해 7월에 북경 그 상하이에다가 낼 건데, 거기는 규모가 10,000제곱미터가 넘어가니까, 예, 뭐, 국내를 더 앞서서 더 최대네요. 국내를 넘어서 규모면으로 보자면.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한샘이 해외 진출에 올해 굉장히 더 박차를 가할 것이다. 뭐 그런 내용 같아요. 기사 내용이. 그래서 근데 이미 한샘이 그 90년대에 지금 그 북경 있지 않습니까? 북경. 중국 북경. 거기다 공장을 일단 지었어요. 지었는데 일단은 그 현재 실적이 어떠냐 그럼 굉장히 미미하다. 실적이 신통치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 다 B2B 사업이라는 거예요. B2B. 그러니까 뭐냐면 건설사 있지 않습니까? 건설사. 건설사에다가 납품용 특판 가구를 주로 제작을 해왔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B2B 사업이죠. B2C가 아니라 일반 그 국민을 상대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전체 한샘 매출 중에서 해외 매출 비중이 얼마인가 하고 봤더니 1%랍니다. 1%. 꼴랑 1%. 거의 매출이 없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올해 2017년도에는 기존의 그 B2B 그런 모델을 바꿔서 B2C 모델로 전환을 해서 중국 시장 공략을 더욱 열심히 하겠다. 공략을 더 가속화하겠다. 뭐 그런 내용 같아요. 그래서 참고로 그 중국의 가구나 그 인테리어 시장 규모가요. 시장 규모가 연 700조랍니다. 700조. 뭐 하여튼 중국은 뭐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하고는 뭐 상대가 안 되죠. 시장의 규모가 업종 불문하고 뭐 없던 업종이 됐든 700조라네요. 크기는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기사 좀 읽어볼게요. 그 최양하 한샘 회장은 중국에서는 샤시나 마루, 벽지 등 마감재를 시공하지 않고 뼈대만 공급하는 골조 분양이 그런가 보네요. 중국은 골조 분양이 대부분이어서 새집에 입주할 때 가구 구입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를 통째로 하는 일이 많다. 가구만 판매해서는 승산이 없고 인테리어 공사와 리모델링까지 모두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네요. 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중국의 문화 특성인가 봐요. 우리하고는 완전 다른데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업 퍼시스라고, 이거는 이제 사무용 가구를 주로 취급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용 가구 쪽으로는 1위죠. 거의 1위. 이 퍼시스도 근데 해외 시장을 지금 개척 중이라네요. 그 일례로다가 작년 5월 달에 이탈리아 가구 브랜드 SM 밀라니, 전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인데, SM 밀라니하고 1인용 소파 디자인 수출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디자인 수출이래요. 이건 디자인 수출. 이게 국내 가구 업계로서는 최초고요. 해외에서 로열티를 받게 됐다 이거죠, 이제 이거를. 근데 그 로열티가 얼마 받나 하고 봤더니 좀 실망스럽네요. 13년 동안에 최소 600만 달러 이걸 받기로 했답니다. 13년간에 600만 달러면 얼마예요, 이거? 지금 환율로 60억이 조금 넘겠네요. 60억. 100억도 안 되네요. 중동 위주였던 퍼시스 수출 지역은 최근 북미, 동남아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북미 지역 수출 비중은 2013년 8.9%에서 2015년 19%로 높아졌다. 이 기간 동안 퍼시스의 수출은 기존 365억에서 446억으로 22% 늘었다. 늘긴 좀 많이 늘었나 봐요. 그 밖에 뭐 현대리바트라고 또 아시죠? 뭐 이 기업 관련 그 기사도 있는데 이건 제가 뭐 읽을 만한 거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K뷰티다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이 뭐 외국으로 막 진출하고 거기에 이어서 이제는 K인테리어라네요. 하여튼 말도 잘 만들어. K인테리어의 진격이 시작됐다. 뭐 이런 기사 내용이었는데 더 이상 제가 뭐 언급할 만한 내용은 없네요. 증권면이고요. 그 중국 상해 증시 얘기가 뭐 짤막하게 나와 있네요. 2017년 올해 상해 증시에 총 4가지 위험 요인이 도사리고 있다. 상해 증시가 위험하다 뭐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 4가지 위험 중에서 첫 번째,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는 자본 유출 가속화를 꼽았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4분기 중에 위안화 약세 우려로 2천억 달러가량의 외화 자금이 순유출이 됐다. 올 1분기에는 그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래서
첫 번째, 자본 유출. 이게 첫 번째 위험 요인이다. 그 얘기입니다. 뭐 돈이 다 빠져나가고 있네요. 앞서 읽어드렸던 기사 유로. 그죠? 유로화도 뭐 그렇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유럽도 지금 그런 상태고. 중국도 이렇게 자본이 다 빠져나가고. 죄다 그 많은 자본이다 그러면 이 중국, 유럽 이런 데서 빠져나온 그 자금들이 다 어디로 갈까요? 어딘가로는 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다 미국이다. 그래서 제가 뭐 거듭 강조하지만 만약에 올 한 해 동안 해외 증시에 좀 투자를 해볼까? 뭐 해외 주식에? 그런 생각 있으신 분은 다른 나라 볼 것도 없다. 무조건 미국 주식 사라. 그죠? 두 번째 요인은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근데 그 전에, 또 빼먹고 얘기 안 할 뻔했네. 그 전에 이 자본 유출이, 여기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요. 중국에서 실제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죽하면 이 급격하게 자본이 빠져나가는 거, 이걸 막으려고 중국 그 당국에서요. 이제 환전까지도 규제하고 나섰습니다. 환전이 뭐예요? 외국 돈으로 바꾸는 거. 이종 통화를 안에 서로 이렇게 바꾸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환전. 그래서 지금 현재는요, 그 중국 사람, 개인이죠. 중국 사람이 1년 동안에 그 환전할 수 있는 맥시멈 범위가요, 그 5만 달러까지랍니다. 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지금 환율을 한 1,200원 치고, 그럼 얼마예요? 약 6천만 원. 6천만 원까지는 그렇게 뭐 규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만약에 자기가 위안화를 주고 달러로 다 환전 바꾸려면 그 6천만 원까지는 신분증만 제시하면 되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더 까다롭게 만들려고 규제하려고 신분증 제시하는 것만으로 안 돼. 그래서 너희 달러로 왜 바꾸려고 하니? 그 이유가 뭐야? 사유서까지 다 내게끔 그렇게 만들었답니다. 굉장히 까다롭게 한 거죠. 아까 그 기사에서 읽었지만 그 유로화도 11월 8일날, 작년 11월 8일날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유로화도 그렇고 이 위안화도 그렇고 가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계속 떨어졌고 반면에 달러 가치는 올랐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자본 유출이 급증을 했어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자본이 많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급증을 했어. 그냥 빠져나간 정도가 아니에요. 급증.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중국 개인들이 환전하는 것까지도 규제하고 나섰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뿐만이 아니라 기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기업이 만약에 그 해외에 있는 기업을 인수합병, 즉 M&A죠. M&A 하려고 할 때 그 M&A 규모가 100억 달러 이상이다. 100억 달러 넘어간다 그러면 중국 정부에서 이제 승인 심사를 해줘야 되는데 심사를 하는데 그 심사를 대폭 강화했다 이거죠. 그래서 규정을 어마어마하게 까다롭게 만들어가지고 웬만해선 승인 내주지 않겠다 이겁니다. 예. 그죠? 그래서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이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도요. 자본이 그럼 왜 이렇게 막 규제를 하냐?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자본 유출하는 거를 이렇게 자꾸 막으려고 하냐? 자본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그냥 하나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 하나만 얘기하면 그냥 쉽게 말하면 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율. 예? 그렇잖아요. 일시에 단기간에 급격하게 그 자본이 다 빠져나가. 그래버리면 위안화가 환율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 말은 환율이 오른다는 거는 반대로 말하면 위안화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 가지 온갖 부작용이 다 생깁니다. 당연하죠. 그건 물가도 당연히 뛸 수밖에 없겠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자국 통화의 가치가 그 화폐의 가치가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져 버리면요. 어떤 또 부작용,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 나라의 국민, 그다음에 기업, 특히 기업이 아무래도 더 심하겠죠. 국민 일반 개인보다는 뭐냐면 돈을 다 해외로 빼돌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우리나라 그 화폐가 가치가 뭐 뚝뚝 막 반토막이 났어. 만약에 심한 경우. 반토막이 나서 갖고 있으면 계속 가치가 떨어지는데, 달러로 바꿔서 해외로 빼돌리는 게 사실은 낫죠. 물론 그게 도덕적, 윤리적으로 보면 나쁜 짓이지만, 그래서 실제로도요, 러시아에서 러시아 아시잖아요, 러시아. 그 원유 가격이 지금이야 그래도 좀 많이 회복이 돼 있지만, 그 유가가 막 20달러 때까지 막 개폭락을 많이 했었잖아요, 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많이 벌어졌냐면요.
그 루브라, 러시아는 화폐가 루블이잖아, 루블. 루브라 가치가 그렇게 막, 그러다 보니까 루브라 가치가 막 개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나라 그 러시아 사람들이요, 러시아 국민들이 돈을 해외로다가 다 빼돌리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빼돌린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하여튼 그 빼돌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면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요. 대충 약 한 1200억 달러 정도 됐습니다. 1200억 달러. 그럼 이게 얼마야? 120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바꾸면. 그죠? 어마어마한 돈을 다 해외로 빼돌렸죠. 제가 이 방송에서 언급은 안 했었는데요. 지난주 토요일자인가 금요일자 기사에서도 났었어요. 뭐냐면 중국에서도요, 이미, 그분 내가 성함이 지금 기억이 안 나네. 중국분이라 이름이 어렵다 보니까 제가 잘 기억이 안 되네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 중국 이름이라. 그 중국에서 정말 내노라는 그 규모의 흔히 말하는 재벌 소리 들으시는 그 그룹 회장님께서 지금 재산을 다 미국으로 다 빼돌리고 있다 뭐 그런 기사도 났었어요.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그분도 왜 빼돌렸을까요? 그래서 뭐 얘기가 또 약간 좀 길어졌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가면 신문 기사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 내년에 종합 증시가 상해 증시가 좀 위험하다. 근데 뭐냐 그 중에 첫 번째가 급격한 자본 유출 이거다. 그 얘기하느라고 그랬죠. 그다음 두 번째가요. 그 미국하고 중국 간 통상 전쟁이 본격화할 확률이 높다. 이것도 리스크 요인이다. 그겁니다. 이 얘기는 뭐 그동안 제가 많이 했으니까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부동산 가격 급락이 만약에 오면 증시에도 증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부동산 요게 이제 세 번째 위험 요인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위험 요인은 중국의 인민은행이 통화 긴축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증시에도 좋을 건 없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총 네 가지 그런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위험 요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올해죠. 자꾸 내년이라네. 올해 2017년도 올해 상해 증시가 좀 뭐랄까 상해 증시가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좀 지지부진해질 확률이 매우 높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2017년 1월 2일 월요일자 한국경제신문은 일단 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은 제가 이렇게 쭉 봤는데 별로 이렇게 제가 언급할 만한 기사 내용이 오늘은 없네요, 별로. 그래서 요 정도만 하고 그냥 마치겠습니다, 오늘은.